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 최전선지대 학교로 탄원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흥 청년 1호 발전소 준공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금성 트랙터 공장의 현대화 사업과 북의 첫 트랙터 생산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아름다운 묘향산 전경 감상하시고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 색깔이 붉게 변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흥겨운 금강산 타령 들어보시죠. 승리 건제품 전시장 격리로 일하며 혼신을 바쳐 산을 가꿔온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로희란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오늘도 청년 탄원 소식부터 전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한 별이 학생이 최전연지대, 그러니까 최전선지대의 학교로 탄원해 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몇십 명, 몇백 명 단위의 집단 탄원 소식은 자주 보내드렸죠. 오늘은 조금 색다른 탄원 소식인데요. 단 한 사람의 탄원을 온 학교의 구성원들을 물론 언론이 주목하고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함께 보시죠. 방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풍모가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고 있는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한 별이 동무가 최전현 지대의 어송산 고급중학교 교원으로 탄원했습니다. 오늘 학부의 한별이 동무가 최전의 어성한 고급중학교 교원으로 떠납니다. 한별이 동무는 주체교육의 최우준당으로 불러주고 영남산의 딸로 키워주신 우리 당의 고마움에 좋은 힘이 남아 보답하고 싶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이 동무의 사행이 기특하기에 오늘도 이렇게 온 대학이 축하해주고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무의 아버지는 두 눈을 잃은 풍류용의 군입니다. 별이 동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의 몫까지 합쳐서 많은 공부를 하겠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별이 동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조국 앞에 보답할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못다 걸은 길을 자기가 걷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섰던 처서에 어제는 남동생이 서고 오늘은 저렇게 별이 동지가 섰습니다. 사회의 첫걸음을 정말 떳떳이 떼는 우리 졸업생 동지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도 그들처럼 청춘 시절을 가볍게 살고 있음을 더욱 굳게 다지곤 합니다. 대학에서는 최전현 지대의 고급중학교 교원으로 탄원한 한별이 동무를 위한 축하 모임과 공연도 의의 있게 진행하면서 떠나는 그를 고미해 주었습니다. 제가 탄원하는 것은 어제 날 아버지의 청춘 시절이 흘러간 최전년입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구품이 저국이라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용강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그 나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교정을 떠나가지만 언제나 영남산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저국을 알고 저국을 굳건히 지키는 청대들로 튼튼히 키워나가겠습니다. 함경남도 금진강에 함흥 청년 1호 발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금진강은 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강인데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함경남도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군요. 준공식 현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조론 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존질의 숨결이 높드는 함경남도에
함흥 청년 1호 발전소가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일더서 준공했습니다. 물온천이 풍부한 금진강에 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견인불발의 토쟁 기풍으로 중용 발전소 건설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함흥 청년 1호 발전소 준공식이 6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농촌경립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동지,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 종평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발전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금성 뜨락도르 공장이 현대화 개건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준공했습니다. 트락도로 하면 트랙터의 북식 표현인데요.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목표로 하는 북에서는 그 토대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식 모습 먼저 보내드립니다.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또 하나의 토대 마련. 금성 뜨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가장 극렬한 실현기를 일대 악량기로 전환시키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상징하는 변혁적 실체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는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가구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성 뜨락도로 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뜨락도로와 함께 여러 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공장, 나라의 농기계 공업 발전을 견인하는 법의 공장으로 꾸려 새시대 농촌혁명 수행을 강력히 촉진하려는 당중앙의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개건 현대화 사업의 1단계 목표가 완수됐습니다.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농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담보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유력한 농기계 생산 토대가 구축되고 있는 소식은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떨쳐나선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신심과 고무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금성 뜨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이 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현철 동지, 내각 부총리 양승호 동지,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이재남 동지, 남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송승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남포시와 공장의 일꾼들, 근로자들, 시공 연관단위 일꾼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김덕훈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건설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금성 뜨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가 완공된 것은 미중유의 경란 속에서도 당중앙이 펼친 부흥 번영의 설계도 따라 도도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국가의 억센 기상과 주체 공업의 발전 잠재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농업 생산의 기계화,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모든 농촌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농촌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농기계 공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그것을 새시대 농촌진흥회로 이어놓는 것은 공화국 정부가 우선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중대 국사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금성 트랙터 공장을 농촌 영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핵심 공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천리마의 정신을 체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발전 역사에 뚜렷한 자국을 새긴 금성 트랙터 공장의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을 돌아보았습니다. 금성 트랙터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의 완공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 발전으로 확고히 이행시키는 거창한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머지않아 우리의 트랙터와 농기계들이 조니아를 기세차게 누빌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휘황한 앞날을 그려주는 긍지 높은 성과로 됩니다. 개건 현대화 사업의 1단계 목표가 완수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단계를 세워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 같은데 그런 만큼 이 금성 트랙터 공장이 좀 중요한 위치에 있나 봐요. 네, 금성 트랙터 공장은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하고 있는 북 최고의 트랙터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간단한 농기구를 제작하는 평양 농기구 제작소로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기양 기계 공장, 기양 트랙터 공장으로 점점 확대되어 온 거죠.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생산 능력을 확대해 오다가 73년도에 3만 대 이상의 트랙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제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면서 금성 트랙터 공장으로 개칭하게 되었죠. 얼마 전에 황해남도에 5,500대 농기계 쫙 보내줬잖아요. 네, 우리 같이 보도했죠. 네, 예. 그 장면만 보더라도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농기계의 현대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 이제 그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말이죠. 이제 현대적인 아주 대규모의 공장을 지은 거예요. 현대적인 설비와 이제 여러 가지 갖춘 거죠. 네. 넓은 부지에. 거기에 이제 주물, 주강, 이 제관, 단조 등 10여 개의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또 현대화된 겁니다. 이제 북은 이제 성능 좋은 트랙터와 아주 좋은 농기구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번 개건화 사업, 현대화 사업이 북의 농업 정책에도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 의미는 아마도 이제 이번에 김덕훈 총리가 했던 그 준공사에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농기계 공업의 이런 그 발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반 구축은 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농업진흥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국사 중에 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달리 본다면은 북은 지금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목표를 크게 기계화, 과학화 그리고 집약화를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농기계 생산이 차지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못을 박았다고 할 수 있겠죠. 북에서는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자라고 외칩니다. 그만큼 농기계, 특히 트랙터의 생산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왔을 텐데요. 자력갱생을 모토로 삼는 만큼 트랙터를 자기 힘으로 직접 만들어낸 역사는 지금까지도 자랑찬 업적으로 회고되곤 합니다. 이 역시 천리마 시대의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천리마 시대에 설계도면 한 장 없이 자체의 힘으로 트랙터를 만들어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958년 금성 트랙터 공장의 전신이었던 기양 기계 공장의 노동자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당시 기양기계 공장의 노동계급이 만든 첫 촐리마호 트랙터로의 시운전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이날은 1958년 11월 13일 기양의 노동계급이 트랙터로 생산을 골기한 그날로부터 3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는 금성 트랙터 공장 혁명사적 교양실입니다. 이곳에는 첫 촐리마호 트랙터 생산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보희 수령님께서는 1958년 10월 10일 당시 기양기계 공장이었던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으셨습니다.
이날 이 사무실 앞마당에서 우리 노동계급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맞아주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농촌에서 협동하는 완성하였지만 아직도 농업은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앞으로 농촌에 뚜락도루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 보내줘서 모든 농사를 기계화하려고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뚜락도루를 제 힘으로 만들어야 기술도 발전하지,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기만 하면 우리의 기술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동무들은 당중앙인의 편지를 심장으로 받들고 보수주의 소극성을 대담하게 불사리면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꼭 우리의 힘과 기술로 뚜락도루를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자체의 힘으로 뚜락도루를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련님의 현지 교실을 관출하기 위해서 당시 공개당 총회를 진행하는 기양 노동계급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공개당 총회는 위대한 수련님의 현지 교실 내용을 전달하고 당중앙에 보낸 1958년 9월 27일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하고 그게 보고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토론 때 청년들이 저기서 일어나서 교리를 다졌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만 기어코 뚜락도루 자체로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수련의 높은 기계가 실리며 보답하자, 이렇게 두고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항일 발전 그 투쟁 시기에 연길 폭탄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조직하고 또 이야기 먹는데 조직하면서 우리 발전들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일제 싸워 이겼는데 우리가 오늘 이만산 조건에서 뚜락도루 생산 못하는가, 우리 기회 해내자, 해내자 그러면서 들고 가서 모두가 다 처음 앞장서서 투쟁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뚜락도루 시제품 제작 직장을 조직했습니다. 인원은 불과 30여 명. 뚜락도루를 만들어 본 기계기술자는 한 명도 없었고, 고작해서 농업기술연구사 1명과 기농공 2명뿐이었습니다. 기계라야 일반 공작기계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뚜락도루 생산에 필요한 도면은 단 한 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동문에 설계는 있기나 하오? 없습니다. 노동자 동무들은 설계만 있으면 능히 뚜락도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동무들의 기세는 좋단 말이야.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산업혁명을 한 지 100여 년 후에야 비로소 뚜락도루를 만들어냈어. 이거 봐. 동무들, 뚜락도루를 만들려면 초보적으로 고성능 선반기, 대형 프레스, 고강도 강제, 게다가 각종 실험기구들이 있어야 하오. 그러니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차라리 외국에서 사다 쓰는 편이 나을 거요. 외국에서요? 예, 그렇소. 우린 시세 당장 필요한데 언제 사들여 오겠습니까? 그리고 팔아줄 사람들이 우리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지 누가 압니까? 우린 제 힘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첫 뚜락도루 생산에 착수할 적에 우리는 한 장의 도면, 한 장의 기술망도 없었으며 오직 빈 주먹과 우리의 충성심뿐이었습니다. 설계 도면도 연마 기계도 없이 두 손과 새끼줄을 이용한, 어찌 보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결국 첫 트랙터가 완성되었네요. 그것도 연구한 지 35일 만에요. 네, 비록 첫 작품은 뒤로 가는 트랙터였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되었던 거지요. 김일성 주석이 뒤로 가는 트랙터를 보고받고 허허 웃으며 뒤로 간다면 앞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한 건 유명한 일화지요. 기양의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트랙터를 두고 신비주의 또 보수주의를 짓부쉈다, 이런 표현이 언급되던데요.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신비주의, 보수주의,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영상에서 나오는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랙터는 절대로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설계 도면도 없고 그에 맞는 설비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제 기술, 과학 기술을 이제 신비하게 보는 경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랙터는 이 발전된 국가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만들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뭐 그릇된 견해나 관점을 신비주의라고 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보수주의는요? 우리 보통 참 저 사람 보수적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좀 비슷한 뉘앙스로 쓰일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혁신, 이 혁명적 변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과거에 그릇된 내지는 낡은 것들을 고집하는 또 그릇된 경향이나 관점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 시절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 때는 모두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뭐 도약하자, 발전하자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만큼 보수주의라던가 신비주의 또 소극적인 태도를 짓부수자라는 구호는 그 시절의 정서와 감정에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지점을 극복했으니까 트랙터도 만들어내고 여러 도약도 이뤄냈겠죠. 예. 그 천리마 정신은 오늘의 북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금성 트락토르 공장 개건 현대화 사업에서도 천리마 시대의 자력갱생 전통이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북의 농촌사회의 발전과 도약 또한 궁금해집니다. 금성 트락토르 공장에서 만들어질 여러 농기계들이 조만간 북녘 논밭을 힘차게 누비게 되겠지요. 그 활약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묘향상 전경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북녘 백두산 자락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붉게 물든 단풍을 보자면 자연의 이치가 참 경이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뭇잎 색깔은 왜 변하는 걸까? 한 번쯤 궁금했던 적 있지 않나요? 그 과학 상식을 호기심 많은 우리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무의 잎 색깔이 풀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갓 뻗기 시작한 가지들에서는 연풀색의 잎이 돋아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이렇게 진 풀색으로 변해버리고 또 가을이 되면 빨갛고 노랗고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러한 나무잎의 생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안고 있는 학생 동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기회에 촬영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나무잎의 색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나무잎의 색이 왜 풀색을 띠고
가을에는 왜 완전히 변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나무들을 관찰하는 과정에 저는 나무잎이라고 해서 다 구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나 잣나무를 보면 겨울에도 구색이 푸르러 있습니다. 사철 푸른 바늘잎 귀나무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푸르러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날 우리 학생 동무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잎의 색이 풀색을 띠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가을이면 왜 그 색이 변하는가? 그리고 일부 나무잎들이 사철 푸르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학교에서 배워주는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 참고서들을 보면서 습득한 동무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김용직 사범대학 학부장 박사 부교수 리혁송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더 깊이 새겨봅시다. 네, 지구상에서 사는 생물체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태양의 덕분입니다. 이 태양은 식물이 비답성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식물은 이 태양의 복사 에너지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비답성을 통해서 당질로 전환합니다. 이 태양빛은 이 붉은색, 감색, 누른색, 풀색, 푸른색, 고문 푸른색, 보라색의 7가지 보잉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과 같습니다. 이 풀색은 지구상의 식물들 가운데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색깔이 아닙니까? 이 식물이 이제 어떤 색깔을 띠는가 하는 것은 이 어떤 빛을 흡수해서 비답성을 진행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태양빛의 어느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빛을 흡수하고 그 나머지 빛을 반사한다면 그 물체는 반사되는 빛의 색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그 식물들은 태양의 색깔과 온도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각도나 이제 거리 등에 관계없이 이 대다수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오직 한 가지 색깔의 빛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풀색입니다. 식물은 이 풀색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이 식물을 풀색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면 그 산과 들에서 이 나무잎이 그 누른색이나 이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가을이면 이 나무에서 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식물들이 추운 겨울을 이제 이겨내면서 잎에 이제 많은 양의 에너지와 물을 이제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 학생 동무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낮 시간이 짧고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 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 태양빛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영양분의 호실을 막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잎을 포기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나무가 잎을 떨구어 버리기 전에 먼저 엽록소의 생성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미 있던 엽록소는 점차 분해됩니다. 엽록소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의 색이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무 잎이 누른색이나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 온대 지역에서는 나무 잎의 색깔이 단 며칠여간에 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내로 황철나무나 운행나무의 잎은 누른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잎에서 비답성에 참가하는 주요 화학물질인 엽록소가 분해되어 줄기와 뿌리에 저장되는 한편 비답성을 덮는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인 이 루테인, 카로테인의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단풍나무나 참중나무, 톨로나무와 같은 이 여러 나무잎의 색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기온이 0도씨 내지 7도씨로 떨어질 때 이 나무들의 잎에서 안토시안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 데 맞게 단풍나무는 추위를 막기 위해 당을 많이 만들어내며 여기에 건조한 날씨와 햇빛의 작용까지 더해져서 안토시안이 더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대다수 나무의 잎은 가을이 되면서 잎이 누렇게 되면서 인차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소나무나 이 잣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이 푸른 옷을 입고 생기에 넘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부 나무들이 사철 푸르러 있겠는가? 소나무와 잣나무는 원래 한대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오랫동안 추운 환경에서 자라는 과정에 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의 잎은 모두 바늘형이거나 선형이 아니면 비늘형으로서 면적이 작습니다. 따라서 수분을 인차 증발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잎에는 수분이 적고 송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온이 내려가면 인차 세포액의 농도가 높아지고 당분이나 지방 함량이 증대돼서 잎이 올지 않게 된다. 바로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자기의 생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가장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지요. 우리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노래해 볼까요? 금강산 타령, 화면 음악으로 즐겨보시지요. 줄줄이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당장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국가와 당이 제시하는 정책을 진심을 다해 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 건제품 전시장에서 경리로 일하는 로희란 씨도 그런 분인데요. 온나라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자고 호소하는 당의 목소리에 따라 성심성의껏 나무를 가꾸었다네요. 그녀의 이야기 전합니다. 여기는 금수산 타양궁전 지구의 수목원입니다. 이곳에는 각이한 수종의 나무 모들과 진귀한 꽃관목 모들이 자라는 양묘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목원에 있는 이 양묘장이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해마다 여기서 참대보드 나무를 비롯한 수십 종의 수천여 그루의 나무들을 키워서 전국 각지에 보내주고 있는데, 이 나무들을 키우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 뜨거운 지성을 다 바쳐가는 한 묘성의 남모르는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곤제 부문에서 일하는 그 녀성은 종업원들과 함께 한두 해도 아닌 20여 년간 짬짬이 여기 수목원에 정성껏 나무 모들을 심고 가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자기 일터와 수목원을 하나로 이어놓고 변함없는 애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곳 종업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여성. 그는 식물학자도 산림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희란. 그가 수목원에 양묘장을 꾸리기 시작한 것은 산림복구 전투가 시작되던 그때부터였습니다. 지금처럼 나무를 갖고 가지고서는 산림복구 전투의 보성을 울리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 수 없다.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거기한 애국유산인 수목원에 우리 손으로 양묘장을 꾸리자. 이렇게 돼서 수목원에는 이미 있던 양묘장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양묘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이들이 각이한 수종의 나무 모들을 키우는 과정에는 애로가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목원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방저 밑에 모르는 것은 배우고 경험을 터득하면서 나무 모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당 전군 전면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일 때 대하여 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을 받아하는 그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몸소 산림복구 전투의 총사령관이 되시어 저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큰 전수종의 나무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고 빨리 자라며 발열량이 높은 참대 보드나무모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수목원에 나와 일하고 있는 최금숙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5년 3월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수목원에서 나무를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나서 돌아다 보니까 로희란 동지가 참대 보드나무 모를 하나로 안고 들어왔는데 그 뒤에 또 보니까 보스에다가 참대 보드나무 모를 가득 실었는데 가만 보니까 한 5만 벌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도 줄줄 내리고 그래서 이 뭐를 내일 심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희란 동지가 하는 말이 이걸 지금 출장지에서 오늘 아침에 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중으로 무조건 심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날 이 내리는 비를 다 맞으면서
전용 두께까지 참대 보드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날 그는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조선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연설을 받아안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대회에서 나무 심는 운동을 힘있게 벌일 때 대하여 그처럼 절절히 교시하셨겠는가고. 그날에 하신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그 후부터 그는 군인들과 함께 더 많은 나무를 심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오늘의 살인복구 전투에서 제1선 참호를 지켜선 병사라고 하면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자고 줄줄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모들이 수목원 양묘장에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애지중지 나무모들을 갖고 가던 어느 날 그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구상에 따라 어느 한 종합양묘장이 새로 꾸려지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정성껏 키운 수많은 참대 보드나무 모를 안고 당시 종합양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양묘장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 여성 동무가 의 어마어마되는 참대 보드나무 모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양묘장 일꾼들과 양묘공들은 그 동물을 보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양묘장 건설을 하면서 수천 평방의 온실도 짓고 야외재배장을 조성해 놨지만 제일 걸린 문제가 나무 종자하고 나무 모였습니다. 그때 그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 참대 보드나무를 정말 정성껏 이거 단을 묶고 또 포장도 꼭꼭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약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 나무들을 정성껏 키워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 꼭 기쁨을 드리자고 절절히 말했습니다. 후후 2015년 5월 28일 제120여 양묘장을 현지지도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가 보내온 참대 보드나무를 몸소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은 참다운 애국심이 발현이고 그 사업에서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진짜백의 애국자라고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로해란 동물을 비롯한 기업소 종업원들의 애국 요리는 더욱 높아지었습니다. 그들은 맡은 흉령과 업을 수행하면서도 수종이 좋은 종자를 확보하는 한편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치어 생육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면서 사계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선진적인 나무 심기 방법을 도입해서 다음해 4월 또다시 5만 여 그루의 나무 모두를 제122호 양묘장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중한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인지 어느덧 122호 양묘장에는 수많은 참대 보드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로해란 동무가 보내온 나무가 오늘은 이렇게 컸습니다. 참대 보드나무는 한 해에 4m 이상씩 자랍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뗄감으로도 그저 그만입니다. 농장에서는 할창재료도 좋고 또 지주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참대 보드나무는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은 나무입니다. 저는 늘 이 땅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내 살붙이 내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묻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는 나무모 생산 목표를 더 높이 세운 데 기초해서
참대 보드나무를 포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벌여나갔습니다. 이나날 그와 함께 군사복무를 하던 오젠날의 병사들도 이 길에 뚫겨 나섰습니다. 온 나라를 살림벗고 전투로 불러일으키시는 경야는 전비서 동지의 애국의 호소에 언제나 심장을 끓이며 날과 날을 이어오던 그는 2016년 11월 어느 날 경야는 전비서 동지께서 눈보라를 해치시고 삼지연시를 현지지도 하시었다는 혁명활동 소식에 접하게 됐습니다. 경야는 전비서 동지께서 삼지연시를 고산지대 특색이 살아나게 올림 녹화를 잘할 때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었는데 우리 민족의 녹과 기상에 어려있는 소나무를 삼지연 혁명 전적지 여기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도 기어이 뿌리 내리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그는 연구사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산림수종인 소나무의 생태학적 특성과 재배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게 됐고 그 과정에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로 갈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로에란 여성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수목원에서 자라고 있는 이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를 백두산 지구의 혁명 전적지에 꼭 가져다 심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종에 감동이 돼서 이 나무가 이제 가서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게 이 뿌리 마름 방지제, 용량 강화제도 다 준비해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이 나무를 심고 잘해오는 이런 기술적 문제도 다 토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수목원에서 자라던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가 백두산 지구의 혁명 전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애써 가꾼 소나무 모두를 안고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목원에 와서 푸르싱싱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을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러헤란 동무가 우리 삼지연 혁명 전적지에 소나무를 심겠다고 왔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천리를 달려서 우리 삼지연 혁명 전적지에 정이 싸들고 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또 저하고 우리 동무들은 과연 저게 뭘까 하고 생각했다는데 거기에 작은 소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파고 소나무를 정이 심는데 정말 잔뿌리 하나 상하지 않게 얼마나 정성껏 심는지. 당시 삼지연 대기념비를 찾았던 만수대 창작사로 창작가들도 소나무 모를 안고 온 그의 마음에 감동되어 함께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비롯한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여러 곳에 소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두산 밀령 고향집에 소나무를 심은 때로부터 처음 겨울을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던 우리 경리 동지가 문득 애어린 소나무가 올해 추위를 견디어내겠는지 걱정된다고 하면서 보호막을 빨리 해가지고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저도 그 길에 함께 나섰는데 백두산에 도착하니 눈보라가 치고 애어린 소나무는 눈 속에 파묻혀 몇 이파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어린 소나무에 있는 눈을 다 털어주고 거기에 보호막을 씌웠습니다. 보호막을 씌운 소나무를 보니 이제는 소나무가 살았구나. 백두대지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구나 하서 기뻐서 우린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경리 동지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실지 뿌리 내렸는가를 알려면 봄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토록 기다려온 다음의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 관리소에서 그처럼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수십 그루의 소나무 중에서 글쎄 3그루밖에 살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웠다. 또다시 고심 어린 나날들이 흘렀습니다.
백두산 지구의 흙을 평양으로 날라오고 양묘장에서 소나무를 풍토순화시키기 위해 그와 종업원들이 바쳐간 하루하루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러 이들은 드디어 풍토순화시킨 소나무를 안고 또다시 백두산 지구로 달려갔습니다. 백두의 물과 공기로 몸도 마음도 정화하며 이들이 끝없이 걷고 걸어온 그 길. 백두대지에 소나무를 심어 가꾸던 그 길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온 넋으로 체험하던 나날이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대 언덕과 만경대 고향집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혁명 사적지들마다의 푸르르 설레이는 나무들 마당에는 20여 년간 나무 모두를 심고 가꾸어온 로헤란 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이 어려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변함없는 애국 충성의 마음을 안고 당 정책 관철과 맡은 혁명과 합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의 사업 성과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 3중 3대 혁명 붉은기 단위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걷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 받들어 내 조국을 받드는 주춧돌이 될 한마음 안고 애국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의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56년에 시작된 천리마 운동이 오늘의 북을 만드는 데 미친 영향이 엄청남을 알게 됩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 이 구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천리마 운동은 인민대중의 정치 사상적 각성과 조직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 천리마 운동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정을 엄청난 힘으로 불러일으켰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강선 제강소의 초과 생산이었습니다. 천리마 운동의 확대 보급에서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는 기양 농기계 공장에서 이룬 트락도로 국산화 성공일 겁니다. 금세 감을 잡으셨겠지만 트락도로는 트랙터지요. 오늘 우리는 남포시 강서구역의 금성 트락도로 현대화 개건 준공식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금성 공장의 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간단한 농기계를 생산하던 농기계 제작소였는데 56년부터 기계 공장으로 확장하면서 트랙터 국산화에 무척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달리 기술이 없었던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트랙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를 수십 회 되풀이하며 다양한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결국 시제품을 만들어 시운전을 하는데 그만 트락도로가 뒤로 가는 바람에 모인 노동자들이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일성 주석이 뒤로 가면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라 하며 크게 기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경험과 기술이 없고 현장 설계 도면이 없는 가운데 만든 첫 트락도로의 전설은 북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흔히 천리마 운동은 아주 무식하게 일을 많이 해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천리마 운동은 기술 혁신과 집단주의적 각성을 앞세운 북 특유의 대중운동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인민대중의 열정과 창조적 힘을 끌어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력갱생의 정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능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